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북한이 거친 발언과 미사일 도발 계속 이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은 외교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은 남북미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앞으로 이런 궤변 통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공직자 투기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여론조사도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숫자 속 숨어있는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에서 민심의 추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주말 앞두고 봄꽃 보러 가야 된다. 꽃들이 나를 부른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는 거, 모두 또 자중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 행사에 다녀와가지고요, 야외에 조금 있었더니 목이 아파요. 목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깥 나들이 자제해 주십시오. 하이든님께서는 주진우 기자님 창문 열고 주무셨나요? 아니요. 제가 오늘 행사 때문에 바깥에서 좀 오래 서 있었더니 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됐습니다. 벚꽃놀이도 4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부디 많이 모이지 마시고 가족끼리 소수 정예로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동네에 있는 꽃놀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 아파요. 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응답해 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공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도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의 한 명을 천안함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천안함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이 천안함이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천안함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우선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대북제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다만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최종 결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어제 미사일 발사해놓고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형 전술 유도탄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했다라고 했고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도 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반도의 각종 군사적 위협 억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방어 차원의 시험 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위 조정을 했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또 남겨놨어요. 얘기를 네.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49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거의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줄어들지 않아요. 35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가족관 전염, 네. 수원시 팔달구 교회 전염, 충북 제천의 사우나, 광주 동구의 노래방 등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됐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300~400명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긴장 늦출 때가 아닙니다.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수사 벌이고 있어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이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국회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진정이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을 포함해서 5명에 대한 이 국회의원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양자 의원 외에 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기윤, 이주환 의원, 그리고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상입니다. 양양자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에 땅이 있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 땅이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이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천시 고강동 토지 870여 제곱미터 그리고 인근 근린 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서 매입한 바 있는데요. 당시 서영석 의원이 경기도 의원이었고 또 이 주변이 3기 신도시로 지정이 이후에 돼서 투기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네. 강기윤 의원은 이 자신의 소유의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서 수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편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주환 의원은 LCT 특혜 비리 연루와 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 관련해서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봉민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많네요. 많기도 합니다. 경찰이 세종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죠. 네, 재임 시절 아내의 명의로 세종시에 땅을 산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그리고 LH 세종본부 그리고 이 전 청장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차관급을 대상으로 한 이번 압수수색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명 누락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4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요. 공시지가가 43%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검찰은 이 수십억 원을 빌려서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네. 실질 심사는 29일 10시 30분에 의정부 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 최초의 구속이 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1년 전까지 이런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라며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19년 이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같은 말을 한 바 있는데요. 그 사실을 두고 여당이 비판하자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라고 반문했고요.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네, 그제 낮 1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 쿠팡 택배기사 43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쿠팡입니다. 네, 화물차를 주차해놓고 주택가를 돌면서 상자를 배송하다가 한 주택 대문 안쪽에서 쓰러졌고요.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쿠팡 측은 숨진 김 씨가 배송 업무에 배치된 지 2일 차였다라면서 입사 때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심장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해명인데 그러나 최종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송에 투입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 씨가 건강이 안 좋았다. 근데 왜 배치하셨어요? 네. 뇌출혈로 쓰러진 분도 계십니다. 네, 그제 밤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59살 이모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그 이모 씨는 한 달에 5,5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택배를 배송했다라고 하고요. 하루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씨는 이 지난해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해서 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사들이 이 부분을 꼭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택배기사 16명이 숨지면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택배기사 4명이 숨졌고 5명은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을 죽일 건지 택배회사에서 이제 대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그래서 과로사 방지하는 대책 범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습니다. 네, 7월부터 이 택배 노동자들의 이 고용보험, 그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월까지 시간이 아직 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쿠팡 배송 기사님들 뛰어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뻥뻥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그 현실이. 그래서 아저씨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가세요. 네. 말을 읽지도 않고 뛰어가세요.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은 근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로사 상황입니다. 네. 홀로 방치돼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요? 네, 이 모친이 집을 떠난 뒤 홀로 방치돼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구미 3살 여아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엄마로 알려진 사람이 언니였고 이 시신을 발견한 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 친모임이 드러난 이후에 언니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이 사망한 아이가 언제 바꿔치기 됐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산부인과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서 어제만 해도 친모 성모 씨가 병원을 가지 않고 셀프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산부인과 얘기가 나왔어요? 네, 구미경찰서는 오늘 이 친모 성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체열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바꿔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네. 당한 건 아니, 실수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모 씨가 바꿔치기를 했다고요? 네, 구미경찰서는 성모 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친모인 성모 씨는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이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경찰은 큰딸 김모 씨가 B형이고 전 남편 홍모 씨가 O형이어서 숨진 아이의 A형이 나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진행 상황이 또 반전을 거듭합니다. 네. 후속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친구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는데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용의자도 발견 당시 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이고요. 이 남성은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어요? 지금 경찰이 피의자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범행했는지를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용의 남성이 피해자 집의 큰딸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여성들만 대상으로 음료를 뿌리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잡혔다고요? 잡혔습니다. 그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20대 여성들에게 커피 같은 그 액체 음료를 뿌리고 달아난 그 액체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증오 범죄 가능성 큽니다. 네,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최근 한 달 가까이 창원시 성산구 일대의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머리와 몸 등에 그 미지근한 커피나 음료 등을 뿌리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SNS에 관련 얘기가 올라오면서 좀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남성이 그 음료의 절반 이상을 머리에 붓고 도망갔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10대에서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낸 뒤에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여성에게는 침을 뱉고 쫓아가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또 이후 자리를 떠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직장을 잃은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만을 왜 여성한테 풀고 있습니까? 이분 그 사회적 불만, 다른 동기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네네. 자세히 수사를 해야겠는데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SBS 한 드라마가 큰 화제를 낳고 있어요. 역사 왜곡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선 구마사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네. 판타지 드라마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역사 왜곡 논란에 계속 휩싸였습니다. 지난 20일 1회 방송 중에 그 실존 인물인 충녕대군, 그 세종대왕이죠. 네. 이 충녕대군이 이 서양의 구마사제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중국 음식을 대접하고 또 무녀로 나오는 배우에게 중국풍의 의상을 입혀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왜곡도 왜곡인데 마치 중국 역사처럼 설정을 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 마치 그 속해 있는 나라처럼 네. 꾸몄다라는 겁니다. 이 논란이 일면서 시청자들이 조선구마사 시간에 광고를 하는 기업과 장소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압력을 넣었고 기업 지자체들이 잇따라 광고와 후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드라마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요? 네, 이 방영권료 대부분을 이미 선지급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제작사는 80% 이상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SBS는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방송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이 드라마는 제작비가 32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누리호 1단계 엔진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네,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그 한국평화 발사체 그 누리호가 1단 엔진의 마지막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누리호가 개발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1단 종합 연소 시험인데 이 시험에 성공하면서 오는 9월에 발사 리허설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그 실제 위성과 비슷한 무게의 모델을 탑재해서 1차 발사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 내년 5월에는 실제 위성을 싣고 본 발사에 도전을 합니다. 정부는 누리호 기술을 통해 달과 소행성 탐사 등 도전적인 우주 탐사에 활용하고 한국형 GPS를 구축해서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기틀을 다질 예정입니다. 네. 빌 와탕카님께서 정 기자님 뉴스 리딩에 특화된 꿀성대예요 얘기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 이 성대 관리 비법이 있습니까? 밖에 오래 안 서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한테 지금 아닙니다. 네. 얼른 가세요. 네, 주스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른 가세요. 네. 3803님께서 미세먼지에는 KF80이나 94를 써야 합니다. 목이 아프다는 건 마스크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0358님께서 동생 남편 제부가 택배 노동자라서 이런 기사 뉴스 나오면요 우리 가족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모두들 지혜를 좀 주세요. 더 이상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 죽음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조금 택배 노동자의 좀 인권 그리고 일자리를 조금 나아지도록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안타깝지만 택배 노동자 뉴스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문방님께서도 주 기자님 안진걸 소장께 좀 전해주세요. 아직도 CJ 택배는 저녁 8시 9시까지 배송합니다. 왜 늦게 배송하냐고요?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1시까지 분류하고 나오면 저녁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안진걸 소장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4443님께서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데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를 언급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제발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치매 걸렸냐? 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주님께서도 안 그래도 꽃 구경하고 싶고 주진우 라이브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아이랑 둘이 앉아서 듣고 있어요. 꽃들이 언제 이렇게 다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벤치에 앉아서 꽃들 바라보면서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계시네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네요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318님 퇴근길입니다. 이곳 익사는 벚꽃이 가로수예요. 개나리꽃이 담장 울타리가 되었으니 퇴근길이 나들이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익산에서 군산까지 이렇게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에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벚꽃 예쁜데 벚꽃 아가씨 네 벚꽃 예쁜데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인천과 백령동 등지에는 안개가 짙고요. 금요일 퇴근길 전국 곳곳으로 사고가 많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도동 분기점 뒤로 8km 구간 밀리는 이유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반대 서울 쪽도 이 사고 구경 차량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구간 2km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 서울 방향 정체 상당해서 갓길에서 작업 중인 안성 부근부터 오산 쪽으로 12km, 또 동탄 에서 수원, 2차로에서 작업 중인 신갈 분기점 부근, 서울 요금소부터 판교 분기점 사이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의 돌발 소식인데요. 대구 쪽 대동 요금소 부근의 정체,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고요. 반대 부산 쪽 다부터널 1차로와 대감 분기점 1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하면서 부근 혼잡한데요. 터널 안의 사고 소통에 더 많은 영향 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상주 연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신영 부근의 화물차 사고 정리됐지만요. 아직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또 낙동 분기점에서 영천 사이로는 눈길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선거판에 쏟아지는 여론조사, 그 숫자 속에 숨어있는 진실과 거짓을 읽어본다. 대한민국 민심 싱크탱크 여론조사 연구소 영앤웅.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보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심의 향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 탐구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심은 데이터다. 민심은 과학이다. 여론조사 읽어주는 남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심은 하늘의 뜻이다. 감과 촉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조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특별히 바쁘시죠? 네. 대목입니다. 사실 선거는 많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시장은 아니에요. 네, 크게 이제 두 재보궐은 큰 시장은 아니다. 아닌데 어쨌든 워낙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캠프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고 또 이제 기자들 뭐 이렇게 분석 멘트를 계속 물어보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도 계속 물어봅니다. 최영일 평론가야말로 선거철에 제일 바쁘죠. 선거철에 바쁘죠. 새벽부터 밤까지. 지금 이제 또 개표 방송은 밤샘을 예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력을 좀 다져야 되는데 뭐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고요. 지금 윤희용 센터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행간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이 하루의 지지율 2%씩 따박따박 올릴 자신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히딩크 발언을 연상시키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좀 열세인 상황들이 지표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애초에 높게 나왔을 때보다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0% 이상 막 나왔었는데 맞아요. 30%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권의 기본 지지층 자체가 지지 표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뭐 틀린 말은 이제 아닐 수 있는데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한다면 더 가열차게 해야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 가열차게 뛰어야 따박따박 네네. 2% 올릴 수 있다. 요즘에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명하게 해야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에 2%씩 열흘 동안 올렸어요. 20% 올라가죠. 그럼 지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그때 비로소 박빙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합치면 1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를 뺏어오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지율을 올린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출되지 않은 진보 유권자의 민심. 이거 요즘에 샤이 진보라고 부르는데 샤이 진보 있습니다. 샤이 진보를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투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빙이라고 하면 요즘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대부분 막 2, 3% 차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결론 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한명숙 후보하고의 경험. 그리고 그때 이제 노회찬 후보도 있었습니다. 0.6%포인트로 밤새서 이겼잖아요. 네. 그때 졌다고 패배 선언했다가 이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박빙이다 이번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오 후보는 지금 중도를 뺏기지 않으려는 집착. 네. 그리고 그걸 뺏어와야만 하는 박영선 후보. 저는 이 중간 한 5% 내외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현명한 자가 이긴다. 여기에서 저 궁금증이 생기는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때도 그랬고요.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는 엄청나게 상대 후보를 제압을 하죠. 그렇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만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실시되었을 때는 2010년과 그 직후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당시에는 집전화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이미 그때 근데 집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40% 정도밖에 안 될 때였으니까 조사에서는 대표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을 성연령비뿐만 아니라 집전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기도 이제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전화 없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격차가 훨씬 이제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휴대폰 조사가 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저는 이전보다는 뭐 조사 품질은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과가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또는 정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투표의 그 지지층을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을 단순히 의견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의지를 높이는 작업, 그것을 이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은 여론조사 결과와 일정 부분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다 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죠.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써니님께서
역시 선거는 중도층을 잡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차원에서 요즘에 이 촉과 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야 돼요. 네. 근데 정권 심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죠.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노출이 돼요. 예전에는 정치 얘기하면 싸울까 봐 정부 욕이나 대통령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엔 많은 분들이 대놓고 길거리에서 하세요. 예를 들면 택시기사분들이라든가 네. 거리에서 만나는 좀 중장년층이라든가 이건 뭐냐면 선거에서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심리가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엔 정부 잘하지, 우리 대통령 훌륭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직장이라든가 조직사회, 공동체에서 지금 좀 정권 심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다수 아닌가? 이게 LH 사태에서 주로 비롯된 겁니다. 근데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샤이 진보들이 아니 뭐 말로 토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정치 토론하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조용히 가서 박영순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것이고 첫 번째는 이게 소통의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깊이 들어가서 컨텐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야. 이게 좀 우리가 얄팍한 자본주의적 탐욕이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 서울시민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공약은 1년에 실현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순 후보가 예를 들면 자 이제 위로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유치원도 친환경 무상 급식하겠습니다.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를 얘기하는 게 소소한 공약을 펼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금 지지율에 취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지율 믿지 말자는 얘기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구체적인 공약들이 민생 차원에서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20대에서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죠.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이제 20대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20대 보수화 얘기. 사실 이 얘기는 10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예요. 20년 전에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맞아요. 나왔었죠. 왜냐하면 사실 20대 특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여튼 80년,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념적으로 20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진보 성향이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20대가 진보를 그것이 이끌었죠. 지금 이제 옅어졌잖아요. 네. 옅어진 상황에서 20대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때의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 책임을 좀 묻는 정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대에. 그것이 이제 진보 정권일 때든 보수 정권일 때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20대가 정권과 좀 이제 반대되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데다가 20대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번 선거로 치러진 원인 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여성. 예, 그래서 실제 20대에서 지금 후보 지지를 보게 되면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서 격차 더 크게 나는 데는 그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 태극기 부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별히 오세훈 후보가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걸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두 가지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20대와 40대. 20대가 좀 보수화된 거 아닌가?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경우에는 박탈감이 큰 젊은이들이 지금 오히려 여당 심판해야겠다. 야당 찍을래. 이런 쪽이 늘어나 있는 거고요. 이념 지형으로 보면 보수는 국민의힘 지지하고 진보는 민주당 지지하는 게 명확히 나타나는데 중간에 중도층이 있어요. 예.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지금 보수정당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도층은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가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성보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네. 일명 태극기 부대. 우선은 연령으로 보면 6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보수 지지가 압도적이에요. 현재 네.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 부대의 강성 보수층의 역할이 두드러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세훈 후보 쪽으로 집결해 있어요. 예. 더 집결할 것인가? 뭐 플러스 알파가 약간 나올 수는 있지만 박영선 후보가 이끌어낼 숨어있는 진보표에 비하면 네. 그 층은 얇다.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선거는 이제 딱지 붙이기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장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등에다가 누구 바보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근데 안 붙이면 이제 집에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 내 등에 바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계속 규정을 하면서 그걸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가.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정권 심판 정서가 있는 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의 아바트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박영선 후보를.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다. 이런 짝지를 이제 막 붙이면서 야권 지지층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네. 여권에서는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태극기와 가깝다라고 하는 또 딱지를 붙이고 MB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여권 지지층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딱지 붙이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이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도 이제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야권 지지층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여권 지지층이 특별히 이제 선거에 대해서 적극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작용 반작용을 잘 감안해서 딱지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오세훈 후보에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뭐냐면 민주당이 이 태극기 집회 2019년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었죠. 네. 외쳤던 이야기들을 소환해서 극우 아니냐. 네. 정체성이 중도가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절박한 건 중도와 보수의 경계를 갈라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보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잡은 곡이에요. 오세훈 입장에서는. 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것을 좀 자극시킨다. 아까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문 대통령이 그럼 독재자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뭐 제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하고 비판의 수위가 높아져서 우리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중도층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극우야? 정체성이 너무 과격해? 혹은 저렇게까지 비판할 건 아니지. 그럼 중도층은 항상 이 캐스팅 보트잖아요. 네. 스윙 보터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가 멈춰요. 그리고 좌클릭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적이에요, 항상.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어느 정도의 감각으로, 촉으로 정말 중도와 보수를 묶는 경계를 잘 자극할 것이냐인데 요 핀트가 어긋나면요. 이게 패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에게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언의 수위를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광훈 후보래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목사, 후보였던 적도 네. 있죠. 목사 제 취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오래 전부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예 오세훈 후보가 부각되기도 전에 네. 이후에 신뢰가 좀 대단하고 쌓여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 국민의힘에서는 네. 박영선 후보도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네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예배 아니었네? 억지 비교예요. 왜 그러냐면 자 국회에서 네. 3당이 모여서 개신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 조창 기도회. 네. 이거는 공식 행사예요. 아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닌가요? 근데 특히 집회 참석하기 결코 아니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식 행사고 네. 그 당시에는 정광훈 목사가 네. 한기총회 공동 대표이면서 개신교계에서 대표하던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때라 그 행사에 참석을 한 거죠. 국회 행사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중견 의원들과 행사를 한 것 자체는 뭐라 할 수 없다. 예. 그게 세미나일 수도 있고 종교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화문 제야 가두 집회에서의 목소리 높여서 이건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거친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뭐 계속 뭐 거친 언사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의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방송사에서 이 패방이 결정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드라마가 억울해요. 네. 다른 드라마들도 판타지였는데 네. 왜 우리만 이렇게 중국 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비판이 셀까? 억울할 수 있죠. 네,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드립니다. 정도의 차이다. 정도가. 예, 5개 T 정도로 웬만하면 네. 이 역사 논쟁이나 뭐 역사 왜곡 논란 또는 5개 T 네. 고증 논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중국 분위기였던 거 아니냐. 네. 1회, 2회 이제 초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와대 20만 명 넘게 사흘 동안 이거 방송 중지해달라.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사흘 동안 20만 명.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쏠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이 지금 탄력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역치라는 게 있어서 자극의 강도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걸 오세훈 후보가 좀 아셔야 돼요. 저런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격차가 나고 근데 보궐선거잖아요, 이번이. 그러니까 그렇죠. 본선거일 같은 경우는 휴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네거티브 싸움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강경 보수 성향층들만 투표장으로 불러와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수위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도 아까 말씀하신데 안철수, 금태섭 이런 분들은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은 중도 확장 전략이긴 한데 만약에 이후에 발언 수위가 너무 세진다고 한다면 아마 낮은 투표를 예상하고 그렇게 가지는 것. 결실 수도 있다. 네. 네. 1315님이 중도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리저리 쏠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짧게 물어볼게요. 샤이 진보가 진짜 존재하긴 합니까? 샤이 진보 존재하죠. 있습니까? 네네. 이거를 야당도 알고 있어요.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까지는 들었는데 샤이니까지도 인정해요. 근데 샤이 진보도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샤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밀고 있는 후보가 밖에 얘기했을 때 친구들에게 역비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높고 칭송이 자자할 때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 정권 심판론이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야당이 보고 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 이거 함께 연계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차기 대선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지금 이 집권 5년 차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선거를 몰고 가는 건데 이럴 때 진보적인 지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샤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샤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샤이가 막 한국에서 많이 분석하는 데 쓰이는데 원래는 선거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랑 선거 결과 왜 차이 났냐. 맞아요. 샤이층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이제 샤이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분위기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저는 일정 부분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의 악재가 워낙 크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샤이라고 하는 현상이 결과로서 나타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이층이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도 나중에 결국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박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진 않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어쨌든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절박한 캠페인이 필요한 측면으로 연결돼야지 그렇죠. 그냥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연수님이 샤이는 그냥 설문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지지자들의 꿈이죠. 이렇게 하고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샤이가 있습니다. 결과로서 나타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순,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진검 승부를 벌여야 될 시기가 돌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변수로 진검 승부를 벌일까요? 저는 이번 주말 유세 뛰는 거 열심히 보시고 30일입니다. 30일. 네, 30일 화요일입니다. 30일 화요일이 결정적인 날이다. 저녁에 KBS와 MBC에서 감이 대단해요. 두 후보의 TV 토론 생중계를 합니다. TV 토론 첫 번째. 첫 번째. 앞으로 몇 번 더 할지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의 권고는 한 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TV 토론회가 30일 저녁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죠. 박영선 후보가 이때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토론에서 제압하지 못하면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오세훈 잘해라 응원도 쏟아지고 박영선 화이팅 쏟아지는데 이거는 검투사가 그야말로 콜로세움에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진검승부로 박 후보가 오 후보를 얼만큼 제압하고 우위를 점하느냐 토론 승하느냐에 따라서 박 후보의 앞으로의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기자 출신 박영선 공격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변호사 출신 오세훈 맞아요. 오세훈의 변호 수비
이거 단단합니다. 이 싸움이 맞아요. 될까요? 용어 상박이 되겠죠.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날 보고 있으면요. 네.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번개도 막 치고 네. 비바람도 쏟아지고 장풍도 날아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는데 굉장히 볼만한 대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대여 공세를 뭐 엄청 세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지금 보면 국민들 중에서 정부에 대해서 실망해서 어떤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 등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거티브가 검증이라든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검증에서 아까 아닌가? 근데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의 지지로 전환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그 브릿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권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짠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뭐 발전을 위해서 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의 전략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598님께서 영웅 브라더스 잘합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어록 나오네요. 딱지 붙이기 그러게요. 희용 바보 이렇게 딱지 붙이기. 네. 그런데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쏟아지는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검증 국면인데 검증 쏟아지고 의혹 쏟아져도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맞아요. 박형준 후보, 그러니까 이게 이 박형준 후보 개인 인물 검증에 부산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느냐, 아니면 이번 선거의 어떤 정치적 의미, 대선 전초전인데 문재인 정부에 한번 따끔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민심이 더 강하게 쏠리느냐의 차이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김영춘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나 개인기,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춘 후보는 상당히 잘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큰 격차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이 효과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권의 화난 민심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데 여기서 지금 김영춘 캠프에서 또 하나의 착오가 나왔어요. 네. 오거돈 전 시장의 변호인이 선대본부장으로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이 선대본부장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재보선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의 원료를 끊어내야 되는데 네. 왜 이것을 캠판으로 받아들였을까는 좀 아쉬움은 남는 대목이에요.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오거돈 그리고 조민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네요. 깨시민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과 14번 나왔는데 찍었잖아요. 그냥 찍을 것 같아요. 얘기한 윤희영 선생님. 너무 단순한 그때랑 좀 비슷한 패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분석들이 그렇게 있어요. 분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예수님 이게 이제 확실하게 딱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타 보니까 이게 너무 노이즈 많아. 아닌가? 네. 노이즈로 막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개 해야 되는데 매일 나와요. 이거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맞불을 놓잖아요. 이쪽도 뭐가 있다라고 해버리는 것이니까 서로 이제 근거들을 막 제공해주면서 실제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박형준 후보 어쨌든 정권 심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검증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김영춘 후보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전환되려고 하면은 이 김영춘 후보도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잘 가려지면서 박형준 후보이냐 아니냐의 싸움에서만 맞아요. 비춰지는 측면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많이 옮겨가지 않고 있는 상황들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선거 취재 이렇게 계속해 보면 네. 의혹이 하나씩 둘씩 하는데 영향을 여론조사에도 그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언제 한번 그렇게 결정적인 의혹이 아닌데 하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그때는 또 맞아요. 뚝이 무너지는 맞아요. 거죠.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아직 지금 이제 사전투표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어떤 뭐 결정적인 이제 트리거, 결정적인 어쨌든 거짓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을 이제 발휘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 저는 좀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저는 똑같을 때 지금 부산은 서울보다 더 이 좋지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데 30일 저녁에 똑같은 동시간대 부산 KBS, 부산 MBC는 이 박형준 대 김영춘의 또 TV 토론이 나오는데 부산도 30일 날 합니까? 네네, 30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유권자들은 서울 거 볼 거고 부산 유권자들은 부산 거 볼 거고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지금 서울만 해도 보시면 10개 넘게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13개인 것 같습니다. 네. 15번까지인가 있는데 출마한 분들은 13분 정도 됩니다. 예, 빠진 번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뭐 자기 정견을 언제 알리느냐. 29일 날 오후에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을 모아서 허경영 후보도 허경영 후보도 나오고 동무대 요거 좀 흥행될 수도 걱정이에요. 있어요. 29일 오후에 토론회를 따로 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30일 저녁 부산에서도 김영춘 후보의 입과 손에 오롯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강력하고 신빙성이 있으며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위태로운 점이 있는 것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니냐. 왜냐하면 언론이 도와주면 아까 말씀하신 조그만 게 확 불이 타오르는 경우가 있고 네.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묵직한 이슈도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거리를 제공하는 이 공개 토론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봤습니다. 최영일, 윤희용, 최영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냉. 저는 잠시 후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이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날씨가 한 달가량 앞서가면서 오늘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광주가 25도, 대구 23.9도, 서울 20.6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고요. 일부 남부 지역은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좋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지금도 서울과 경기도,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씻겨 내려가겠고요. 또 비로 인해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전남 동부, 경남 서부와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 중부지방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2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땅 투기 일삼는 공직자들 투기 이익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공직자 투기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H 투기방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늦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구조를 좀 확립하고, 예. 앞으로 이제 철저한 처벌과 투기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참여연대에서 예. 심상정위원실 통해서 이 법 청원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 법인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한 거래 행위에 나서면 네. 이제 액수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현행 네. 법상. 예. 비슷하게 공공주택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이제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또 이제 확대해서 처벌될 수 있도록 이제 바뀐 게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고, 이제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제 LH 임직원 등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해두고 이제 네.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이분들 특별히 그래야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 공무원들 다 재산 등록을 하도록 명시했죠?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가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이게 가족들이나 제3자 통한 이렇게 차명 투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지금 공직자 중에서도 이제 전부가 아니거든요. 공직자에서도 어떤 직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투기라는 것이 몇 급 이상은 투기를 해도 용인이 지탄을 받고 몇 급 이하여서 용서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향후 이제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를 더 고민해봐야 되고, 네. 일단 투기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차명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직자의 가족들까지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1928님께서 공직자 투기 방지법, 세상에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이 21세기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저만 신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 좀 깝깝해요, 진짜. 예, 좀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확실히 있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좀 추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다뤄왔던 것에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4253님은 국회의원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이제 등록하고 이제 공개도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혹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행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제는 제기된 지 이제 22일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앞으로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투기 관련된 법안은 세세하게 지금 적용되는 법안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럼?
예, 그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서 재정 여부가 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일부 어떤 투기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거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국회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 하는 건지 감시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번 3법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데요. 네. 이 내용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이제 기존의 직원들이나 예. 어떤 이제 부동산 취급했던 이 담당자들에 네. 대해서 좀 더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 저희가 지금 10년 이내 퇴직자들도 기존에는 이제 퇴직자 아니고 현직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다면 네. 이제 지금 전현직에 걸친 투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10년 이내 퇴직자도 이제 포함을 해서 좀 의미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임직원 말고 퇴직자들이 같이 지금 같이 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자들은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을 벌여왔던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퇴직자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강남에 집 있거나 집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고액보다 실제 가치는 훨씬 높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20억에 신고했는데 40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공직자 재산 신고 이거는 좀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대체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70% 정도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예. 그리고 또 1년 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이제 90%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타당하다고 보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 5법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은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H 사태로 이제 명칭되는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어떤 3법 개정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 거래법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앞으로 이 문제를 일부의 문제시되고 끝나는 문제인지 앞으로 공직자의 부패 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 전수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특검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특검 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안 하고. 사실 이제 특검 논의가 이제 특검 논의가 계속 있고 어떻게 어쨌든 이제 방향이 적용해지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특검 논의가 된다고 해서 그 특검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와 별개로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특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제 특수본이라든가 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4253님이 180석 뭐하나 이런 걸 바꿔줘야지 이게 국민의 민심일 텐데요. 선거 때 표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 잘 처리해야 될 텐데 생각도 해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동산 국회의원들의 투자, 이 투기, 부동산 투기 현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저나 어떤 민변 참여연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투기 현황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안 쳐다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일단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네. 각 지역의 시민들께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예. 어떤 그동안에 알고 계시던 제보사항을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주시면서 더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좀 밝혀줘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지금 LH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어떤 농업교환 계획서를 제출했는지가 바로 의원실 통해서 확보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의원들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어떤 농업교환 계획서를 제출해서 취득한 것이냐부터 해서 이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농지법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농지법이 사실 현행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만 잘 지켜졌어도 상당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행 농지법상으로도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좀 여러 가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신청자의 연령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어떤 시설 확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직업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면서 사실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엔 좀 개선해야 될 텐데. 그리고요, 이번에 그 신도시 개발지에 땅을 살 때 시흥의 한 특정 농협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잘 관리 감독하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번에 LH는 사태는 없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분석했던데 좀 그 금융을 좀 잘 들여다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투기에 나선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대출 부분은 사실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가계 부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미 2017년도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에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DSR이요? 예, 이게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가임 대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갭투자 투기 규제를 잘 못한 것도 이제 있었고요. 예. 추후에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대출이 이제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네. 정부가 다음 주에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렇게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정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이번 문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래 부동산 투기라는 게 나쁜 것인데 공직자가 나서서 한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이라서 네. 일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관계자라든가 공직자로 포함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 강화가 또 내부에 그치면 안 되니까 어떤 등록제와 신고제 그리고 그밖에 어떤 투명하게 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잘하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H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사실은 LH 조직 자체를 해체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신도시를 철회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이번 사태가 사실은 이게 좀 이번 구조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뭔가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LH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는 조금 섣부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해서 공공개발 사업자가 청렴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부패 방지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가 이제 적절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LH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시 아예 취소하고 민간한테 개발을 다 맡기자. 공적 개발 말고 민간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떠드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무분별한 민간 개발을 확대할 경우에는 더 투기이익이 극대화되고 어떤 그런 투기 상황이 더 생길 수가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8319님께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 안 됩니다. 국회의원 조사하면 이번에도 메롱할까 의심됩니다. 국회의원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어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 남은 과제가 몇 가지다,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 그 구조적인 문제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걸 알고 해결해야 한다까지 이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입법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 거래법을 재개정해서 마련해두고 각 기관별로는 불법감시기구 등 부패 방지를 위한 기구를 도입해두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계속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성민 변호사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습니다. 오늘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목이 아파요. 저 기자 생활 처음 했는데 마감할 때 옆에서 선배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셔가지고 목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저 제주올레 이사장 하시는 서명석 이사장님. 예. 네. 은 저를 많이 혼내가지고 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특별히 김어준 총수가 골방에서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니까 3갑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김어준이 담배 피워가지고 목은 제가 망가졌습니다. 간접흡연. 네. 김어준 씨 친구분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2갑 펴가지고 제가 목이 아팠어요. 네. 자, 요즘은 편집국에서 마감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아유, 전혀 없죠. 네. 나가서 펴야죠. 흡연 사무실에서 흡연 습관이 가장 늦게 사라진 게 아마 언론사일 거예요. 예, 1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마감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봄철이었어요. 목이 좀 아파요. 네. 아까 그래서 한방차를 조금 먹었더니 목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목이 너무 써가지고 써가지고 아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조선일보 이슈인데요. 계속해서 정철은 기자는 조선일보 ABC 협회 부수 조작 의혹을 파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기자 다수가 속해 있는 이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최근에 사측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 이 ABC 협회와 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도대체 뭐 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회사 쪽에서 이 유료부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노조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국수본으로도 가고 검찰로도 간 상황인데 이 사건이 조선일보 노조가 낸 최근 노보를 보면 이 회사 관계자 입장이 나오는데 회사 측은 ABC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 이러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주목할 부분은 조선일보 조합원들의 반응인데 이 노보를 보면 이번에 불거진 이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두고 정부의 또 다른 언론 탄압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이요? 정철은 기자가 정부 사람입니까? 정철은 기자의 조선일보 탄압으로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데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요? 참 웃기네요. 예, 뭐 근데 사실 이 관련 기사를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중앙일보도 열심히 쓰거든요. 다른 언론사들도 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언론사 한겨레도 쓰고 하는데 뭐 중앙일보의 언론 탄압은 아닐 텐데 아무튼 그리고 이 외부에서는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공개적으로 반박해서 깔끔하게 논란을 털어내면 좋겠다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기자협회에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4일자 기자협회보의 사설격인 우리의 주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 부수 부풀리기는 골물대로 골맞던 부끄러운 비밀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해명의 여지는 없다. 신문업계의 자성이 필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조선일보 노보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 알고 있었죠. 언론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네, 앞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ABC협회 사무검사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성실률은 55.4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협회 ABC협회가 내놓았던 성실률은 98.09%로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성실률이라는 거는 이 조선일보 본사에서 보고 부수를 이제 발표합니다. 우리 부수가 이 정도다. 그러면 ABC협회에서 현장 실사를 확인해서 이제 그 보고 부수와의 격차를 따지는데 그게 성실률인데요. 이게 40% 이상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29명이 지난주에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네. 김선명님께서 조선일보 유료부스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참 논란이 안 되네요. 그런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이번엔 중앙일보 이야기인데요. 조선에서 중앙으로 갑니다. 네,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설날에 편집인 빅모상 의전 근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석현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힘내세요 회장님 했던 거 도열하고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게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지난 설인 2월 10일 중앙일보 편집인이 장모상을 당하자 이 편집국장 공지가 이 간부급 기자를 통해 편기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공지 내용을 보면 편집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빈소에 오는 조문객을 맞이해야 한다. 조문객을 맞이할 조를 짜달라. 그게 이 내용인데요. 네. 편집인 장모상이 설 연휴 기간이었고 당시는 이 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도 모이지 말라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두고 한 중앙일보 기자가 미디어오늘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상사의 빈소를 당연히 지킬 수 있다. 이런 일이 언론사에서는요. 그냥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항상 그랬어요. 네, 상사의 빈소를 지킬 수 있다. 다만 공지가 되면 반강제로 느껴져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전하면서 지난 설에 이 따로 사는 5인 이상 직계가족도 모이면 안 된다는 기사를 보도해놓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조문객을 맞이할 조를 짜라는 공지를 보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니까 이건 지적받을 만한 일이죠. 네. 지금 이건 조금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해도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기사를 그렇게 쓰면서 왜 앞과 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지. 원래 기자들 사이에 아무튼 이런 문화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상가집 취재도 되게 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니 유족한테 가서 어떠십니까 물어보라는 거야. 어떻게는 뭘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지. 그런 얘기를 꼭 들으라고 선배들이 얘기했는데 특별히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고위직들 누구 돌아가시면 막내 기자들이 가서 심부름하고 그 조문객 맡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거물들 이렇게 모셔오고 의전하는 거 그게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되게 어떤 위계 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상가집에 동원된 기자들이 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신발장과 조화 정리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가집 동원 문화는 특정 언론사만의 문화가 아닌데요. 이번 건을 두고 이제 강제성이 있고 심지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강제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사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다른 기업이나 뭐 정치인들 전화해. 우리 발행인, 우리 편집인 뭐 당했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좀 사라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이번에 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출입 기자가 우리 간부 또 상당했어요. 그러면은 봉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봉투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큰일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해놓고 정작 이 장례식장에 갔을 기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갔겠죠. 안 가면 혼나는데요. 중앙일보 최훈 편집인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동아일보 이야기인데요. 조중동 순서대로 준비해왔구만. 우연히도 미디어 기자가 예. 우연히도 그렇게 되는데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 있었죠. 네, 2020년 지난해 이 동아미디어그룹 기자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사실을 이 단체 채팅방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자 지망생이 동아일보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잠시만요. 언론 지망생이잖아요. 네. 언론 지망생이 그때 DNA 형 채용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 뽑았어. 이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작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8주 동안 이 동아미디어그룹이 진행한 이 채용 연계 DNA형 인턴 전형에 합격해서 8주간 인턴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격증이 아니라 고소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허허. 좀 자세히 좀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동아일보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김재호 사장의 딸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 절차를 거쳐서 인턴으로 선발됐고 다른 인턴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현장 실습을 거쳐 최종 면접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합격했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김재호 사장은 딸의 최종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렇겠죠. 뭐. 그래서 채용 단계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채용 단계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걸 법적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언론사에서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아일보 고소장을 보면 이 기자 지망생이 전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적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보통 이제 사장의 자녀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당연히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특혜로 보입니다. 김재호 사장님. 그리고 이제 사장이 최종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까? 고려 사항입니까? 네, 임원들이 과연 사장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몰랐을까? 눈치가 되게 빠르잖아요, 간부들이. 그래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좀 있는데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한때 동아일보 입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이제 동아일보와 싸워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미디어오늘 인터뷰도 했는데 언론사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런 지적이 또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 공인의 자녀들과 관련돼서 이제 수많은 보도를 하면서 이 공정과 관련된 이슈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렇죠. 세상 공정한 척 얘기했죠. 과연 이 본인들이 썼던 지금까지의 이 의혹 보도와 또 평범한 기자 준비생의 이번 의혹 제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자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망생이 어디다 글을 쓰거나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다가 문제 제기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첫 보도는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기사화를 했는데요. 정작 이분을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거죠. 언론사에서.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이제 메이저 언론사에서 할 만한 행동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만큼 김재호 사장이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왜 본인의 딸을 특채가 아닌 공채로 뽑았을까? 과연 공채로 뽑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셨던 걸까?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기자를 꿈꾸던 기자 지망생은 합격증이 아니라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조선중앙동아의 뉴스였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875님께서 오늘 전셋집 이사했어요. 큰아이는 유치원 방과 후로 15개월 둘째는 아내 사촌동생네로 그리고 힘들게 구한 전셋집 힘든 이사 마치고 아이들 데리러 가는 길에 청취 중입니다. 이사 그만하고 싶어요. 각자 집 한 채씩 짊어 다니는 달팽이가 부럽네요 얘기했는데 저도 이 생각했었는데 참 아무튼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원영님께서는 강북대로 강북대로입니다. 구리 방향으로 강변대로 북방향입니다. 구리 방향으로 반포에서 올림픽대교를 지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교통정보 좀 알려주세요. 답답한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마음의 여유 가지셔야겠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강변북로 구리 쪽 구리 시계 부근 3차로에 화물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마포대교부터 암사대교까지 이동하시는데 2시간이 넘게 예상되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부근으로 추돌 사고 처리하면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도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용담터널 까지는 2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요. 더 가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 정체 지나 서울 시내 서부간 선도로 진입하셔도 전 구간 양방향 내내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 정체 조암부터 송산 마도까지 18km 구간 이어집니다. 남북권에선 남해 일지선 창원 쪽 내서 분기점 진입로 1차로와 호남 고속도로 천암 쪽 동광주 나두목 2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요새 재밌게 본 영화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이거는 사실 이게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네. 그 영화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좋은 그런 괴수 액션 영화였습니다. 네. 고질라하고 콩이 붙어요? 네, 킹콩 대 고질라인 거죠. 아무튼 이런 괴수들 진짜 미국 사람들 괴수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들은 누구 대 누구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 네. 뭐 제이슨 대 프레디 이런 식으로. 네. 아메리카노 스강님께서 베스트셀러 작가 납셨네. 예, 자 우리 라이너가 책을 내가지고 바쁩니다 요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SBS 드라마죠 조선 구마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큰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드라마가 사실 논란이 되는 거는 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광고되잖아요. 네, 어쨌든 관심이 끌리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번 논란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역사 왜곡이 담겨 있는 논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나왔고 모든 광고주가요? 네, 그래서 SBS라는 그 지상파 방송국의 이미지도 악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예, 조기 종영이 됐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실 시놉시스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공개된 시놉시스가 그 조선 왕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서역의 구마사들 그리고 언데드인 생시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고려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일단 뭐 상상력은 뭐 시원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고증 오류들이었습니다. 이 고증 오류들이 흔히 중국에서 하는 동북공정 그리고 중국의 한국문화 예속화 시도 이런 걸 노리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몇 가지가 얘기가 됐는데 첫 번째는 조선사를 폄훼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태종 이방원이 이제 양민 학살을 자행하는 부분이 나온다거나 혹은 세종대왕이 충녕대군 시절에 자기 조상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6대조인 목조께서도 기생 때문에 삼척으로 야반도주를 하셨던 분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냐는 대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 왜곡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식에 있어서도 이 한복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한복과는 좀 다른 부분들, 그 칼 같은 것도 중국식 환도를 쓴다거나 충녕대군이 신부를 접대하는 장면에서 중국식 인테리어가 나온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만두 월병 먹고 있더라고요. 네, 월병을 먹기도 하고요. 그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또 중국 술을 먹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기 종영이 되긴 했지만 중국 입맛에 맞춘 그런 역사 왜곡을 시도한 드라마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중국 시청자를 겨냥해서 만든 건가요? 그 실제로 지금 이게 해외로는 스트리밍이 되느냐 마느냐, 국내에서는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해외 스트리밍은 계속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고려하고 만든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마도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역사 왜곡 논란을 보면서 역사 왜곡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의미에서 역사 왜곡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바로 나란말싸미라는 영화입니다. 나란말싸미,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면서 네네. 그 과정을 만든 그 과정을 가지고 그 그린 영화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도를 각본을 썼던 그 조철현 감독의 작품인데요. 아, 예. 사도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사도는 이제 워낙 이준익 감독의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네. 근데 이 작품인데 나란말싸미도 기대를 받았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 배우인 송강호 배우가 이제 세종 역할을 맡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해일 씨도 나오고 박해일 씨가 이제 신미대사 역할을 했고 고 전미선 배우가 이제 소헌 왕후 예. 역할을 맡아서 이 연기력은 정말 훌륭하겠다. 네. 이런 웰메이드겠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랬어요? 네,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한글을 창제한 주역이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네. 한글을 창제한 주역을 우리는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신미대사라는 그 불교의 승려가 내려와서 이제 한글을 창제한 주역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참 다 건드려도 이게 역사는 다 건드려도 또 세종대왕은 건드리면 좀 이거 아무리 연기자라는 송강호라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신미라는 사람이 창제했다는 이야기가 그 역사 정사라든지 이런 데는 없거든요. 어디에 나온 거 아닙니까? 상상력을 그 자극할 만한 그런 역사책이 한두 줄이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짧은 지식이지만 찾아봤으나 없었고요. 예. 정사나 야사에도 없었고 나와 있는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위서로 알려진 책에 네.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 영화의 내용은요. 일단 굉장히 늙고 지친 세종대왕이 등장합니다. 세종대왕이? 네, 사실 조선 역사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임금님인데 그 임금님의 말년을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한글 창제도 말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늙고 지친 그동안 왕으로서 지내면서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되게 저는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병드신 분이 힘든 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일까 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신미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신미대사가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이제 불교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었는데 핵심은 이 신미대사가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나요? 이 네. 버머라고 하죠. 예. 이 버머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네. 버머에 능통하고 이래서 한글 창제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나아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미 대사가 뭐 당대의 불교 대사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대왕 앞에서 이제 말을 되게 함부로 하십니다. 네. 임금 앞에서 이제 왕 노릇이나 감히요?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임금 앞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조선 역사상 세종대왕보다 왕 노릇을 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사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세종대왕도 현실에 있었으면 한국 언론한테 엄청 당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만방자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제 핵심은 신미가 글자를 완성하려고 범어를 참고하고 범어에 있는 소리를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역사 왜곡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한글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아름다운 문자가 당대 언어학자들도 다 인정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글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과학적인 언어고 또 이제 그 창제 원리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전 세계 유일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떤 이유로 창제를 했고 창제의 목적과 원리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범어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신미대사가 그 석가래의 모습을 보고서 그 글자의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 예전에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식민서관을 얘기해주면서 그 우리가 문지방의 모습을 보고서 기억니은했다고 그렇게 그게 했죠.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를 폄훼하기 위해서 한글을 되게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그들의 식민서관인데 그거랑 비슷한 논리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쉽지 않죠. 네. 9741님께서 BTS와 세종대왕 건들면 안 되는데 여기에 한글까지 건드렸습니다. BTS와 세종대왕은 건들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정치자들 또 누구는 건들면 안 돼 계속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건들면 안 되는 바꿔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을 바꿨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승려가 싸워서 이겼고 이순신 장군으로 기록만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수준이라서 그러면 하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튼 기대작이었으나 개봉하자마자 역사 왜곡 때문에 상당한 비판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하지만 평단으로부터는 의외로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난 평론가들 평단 우리 라이너 평론가인데 그건 나 참 모르겠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단에서 그 좋은 평가를 했던 거는 사실 이게 역사 왜곡 논란을 떼놓고 보면은 영화 자체는 되게 담백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장면들도 많고요. 또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뛰어나죠. 역시 송강호의 연기는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박해일 씨도 그 어떤 울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극이라고 하면은 칼 그리고 피가 안 나오는 사극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보통 정쟁이라든지 누가 누굴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란말싸미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칼과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극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거, 역사의 주체를 바꿔버린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영화는 역사 왜곡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게 제 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광고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영화를 영화로 보자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상상력의 산물인데 창조물인데 그걸 가지고 역사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판타지나 이런 부분 완벽한 팩션이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허구의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의 태도 자체가 이게 마치 우리가 몰랐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심정적인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주장, 예를 들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영화를 우리가 영화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예. 메시지를 반드시 비판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나란 말싸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뺏어서 신미라는 승려에게 건네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밥은 빌어먹어도 진리는 빌어먹을 수 없다는 대사가 나와요. 네. 네, 역시 밥은 빌어먹어도 역사적 사실을 빌어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너의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오늘 작품은 나라 말씀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311님입니다. 8311님께서 비 온다네요. 벚꽃 건들면 안 되는데 얘기합니다. 김정우님, 주 기자님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네. 0324님께서 조선 건국의 가톨릭 역사학도들이 지적했습니다. 이거 중국의 가톨릭 신부가 간 게 조선 건국 200년 후인데 조선의 가톨릭이 전해진 건 17세기예요. 아예 시대 설정도 틀렸습니다. 최영 장군 모욕, 세종대왕인 충녕대군이 가톨릭 신부를 접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너무 건드렸어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드라마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재밌게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지구온난화로 봄, 여름 길어졌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3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올랐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인데요. 때문에 1980년대보다 지금 여름이 14일 길어지고 겨울은 15일 줄었다고 합니다. 봄도 예년에 비해서 4일 길어졌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한반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봄 꽃가루 환자는 14% 증가하고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8%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기, 성체 개체수도 27%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률 매우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서울 벚꽃 24일 개화,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빨라 뉴시스 기사인데요. 관측 시작 99년 이래입니다. 100년 만에 가장 빨리 서울에서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17일이나 일찍 폈다고 합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빠르다는데 지구온난화 이거 꽃이 반갑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거 지구온난화 환경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큰 걱정입니다. 유령 도시로 변한 산티아고, 칠레 초강력 코로나 봉쇄령 발동.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칠레가 전면적인 봉쇄령을 수도 산티아고 근교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마트를 닫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원천적으로 장보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90%가 주말마다 꼼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왜 칠레 얘기를 하냐면요. 칠레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백신 접종 모범국이거든요. 완전 접종 비율이 16%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 백신 접종 국가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3월 초에는 일간 평균 6,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2월에 비해서 3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백신 믿고 휴가 시즌에 휴가철에 막 모여서 놀았거든요. 그러자 지금 경계심이 풀리자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맞았다고 놀다가 지금 확진자 늘어요. 지금 자책해도 늦었어요, 이미. 미국 산부인과 의사 성폭력 합의금 1조 원, 28년간 수백 명 성폭행.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의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 박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여성 700명한테 지급하기로 한 액수인데요.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법 개정해가지고 성폭력 혐의 공소시효를 연장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미시간 주립대에서 체조팀 주치가 성폭력을 행했는데요. 300여 명한테 성폭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금이 약 5,6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1조 2천억 원이 된 거예요. 2018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이 틴들의 성폭력 스캔들을 보도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한국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반성하면 집행유예 받고 그냥 의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폭행 혐의로 1조 2천억 원을 학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농성 100일 LG 트윈타워 해고 청소 노동자, 우리에게도 봄이 오길. 한겨레 기사입니다. 봄은 왔습니다. 여의도에 꽃은 피었는데 새해 첫날 집단 해고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아직도 고용 승계를 주장하면서 복직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일째 됐습니다. 지금은 트윈타워 앞에서 텐트촌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트윈타워 로비 내에서 노숙 농성을 했었는데 그걸 중단하고 지금은 트윈타워 앞에서 텐트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LG 계열사인 마포 건물로 가서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할 수 있게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 용역 업체 변경해도 절대 고용 승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 정부의 약속을 지켜라. 이거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26일은 이토 히로부미 심장을 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1주기입니다. 인사이트 기사입니다. 오늘 천안함 사건 11주기고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북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행사를 하러 중국에 갔을 때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북측 사람들하고 회의 뒤풀이를 하고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안중근 의사의 유언으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네,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를 그린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화 씨가 부른 영웅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